자, 이제 탄력성 두 번째 내용으로 갑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변수, 원인이에요. 원인. 말하자면 자극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극을 이렇게 줍니다. 그럴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럼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죠. 그걸 변화율로 표시합니다.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크면 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작으면 비탄력적, 똑같으면 단위탄력적. 잘하셨어요. 똑같아요. 그런 원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자극이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반응. 자극을 주고 거기에 반응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걸 변화율로 표시하는 거죠. 좀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 읽어요. 그리고 분수를 표시해요. 이제 또 하나 탄력성 표시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분수로 표시된 개념들은 중요한 걸 어디다 쓴다 그랬죠? 분자에 씁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에 씁니다. 그리고 말할 때 탄력성을 말할 때 중요한 걸 먼저 말합니다. 중요한 게 공급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 때 분자에 있는 값이 이렇게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 딱 보자마자 여기는 뭐고? 가격 변화율입니다. 여기는 뭐고? 공급량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 표현만 갖고도 여러분은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눈썰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뭘 것 같아요? 소득 변화율, 항상 뒤쪽에는 변화율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소득 변화율 분의 분자는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이것도 수요량의 소득 탄력성 그래도 됩니다. 공급량의 가격 탄력성 그래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그냥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가격과 공급량의 방향을 한번 볼까요? 가격과 공급량의 방향은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같은 방향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줍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이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나올까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배우는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을 붙이는 건 뭐밖에 없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 붙이고 나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에서 분모값이 가격의 변화율이고 분자값이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을 따졌을 때 분모값이 더 크면 1보다 크답니까? 작답니까?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변화가 큰데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공급량 변화가 작으니까 민감한 겁니까? 둔감한 겁니까? 둔감한 거죠. 비탄력적, 둔감한 겁니다.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은 값들 0.8은 1보다 작습니다. 0.5는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0.8보다 0.5는 더 비탄력적이다 그 말입니다. 수요나 공급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 중에서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크죠. 그러니까 이건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죠. 민감한 겁니까? 둔감한 겁니까? 민감한 거죠.
만약에 둘이 똑같다면 값이 얼마일까요? 1입니다. 1이면 뭘까요? 단위 탄력적입니다. 이제 이것의 극단으로 갈까요?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공급 곡선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완전 둔감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 변화가 무지하게 큰 겁니다.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때 공급량의 변화가 무한히 변한다면 그런 경우는 무한대 값이 되고 완전 탄력, 완전 민감입니다. 자, 원리 똑같죠? 똑같습니다. 탄력성의 원리는 똑같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죠? 예, 말로 하시는 게 자꾸 해야 됩니다. 예, 손을 움직이려면 막 잡으세요. 팍 때리세요. 탁 때리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하셔야 됩니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입니다. 끝을 맺으세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입니다. 우상향의 모양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파른 것과 완만한 것. 가파르게 그렸죠?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작군요. 이런 가파른 그림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량 변화가 둔감하다는 것이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입니다.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비례 관계인지 정비례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례 관계나 반비례 관계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도만 따집니다. 정도만. 자, 우상향의 모양인데 완만하군요.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크죠? 그럼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큰 완만한 그림의 경우는 탄력적인 그림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간에 가파른 그림은 비탄력, 완만한 그림은 탄력.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기초에서 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을 뵙고 거의 두 번째 뵙는 이 이야기를 글쎄 정리가 안 돼서 7월달, 8월달 가서 왜 가파른 게 비탄력인지 모르겠어요. 질문방에다가 왜 가파른 게 비탄력인지 설명도 안 해주놓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초에 이렇게 두 번째 뵙는 거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회사의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접근도 편하게 하도록 유튜브에도 좀 올려달라고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해주놓고가 아닙니다. 진짜 많이 여러분이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이제 눈썰미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것의 극단적인 거 그릴 거거든요. 그럼 무슨 그림일까요? 수직선. 이것의 극단적인 건 그렇게 그릴 겁니다. 수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곡선이든 수요곡선이든 이런 경우는 완전 비탄력이겠죠. 수평선은 가격 변화에 대해 양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겠죠. 완전 비탄력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완전 탄력은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그랬고 따라서 이렇게 하든 밑에서 이렇게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쭉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수직에 가까울수록 수요든 공급이든 비탄력적,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적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수직선, 공급할 수 없다. 완전 탄력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눈치채셔야 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분모가 소득 변화율, 분자는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절대값 붙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상재. 복습하셨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입니다. 저거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면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양은 0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0보다 큰 걸로 나타납니다. 저걸 계산했습니다. 소득이 10% 올랐답니다. 플러스는 관행적으로 안 붙입니다. 플러스 10%니까. 그런데 수요량이 8% 증가했답니다. 0.8입니다. 0.8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저 양입니다. 0.8은 0보다 큽니다. 0보다 작은 걸로 착각하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양이죠? 그렇게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학교 얘기입니까? 고등학교 얘기입니까? 0.8이 0보다 크다는 거는 4배리.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는 건 절대로 부동산학계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틀리는 거는 어처구니 없는 산수입니다. 아무리 내가 산수하고 벅쌌다 하더라도 나는 수포자라 할지라도 그런 거는 안 틀려야죠. 연습 자꾸 하시면 늡니다. 따라서 양이죠. 그러니까 무슨 제가 되겠습니까? 정상제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10% 올랐습니다. 이제 수요량이
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었답니다. 5% 줄었답니다. 그러면 0.5인데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이러면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열등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눈치채셔야 됩니다. 소득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정상제입니다. 양의 값을 가진 건 정상제입니다. 소득과 반대 방향 열등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계산했는데 플러스 안 붙여서 상관없어요. 0.8처럼 나오면 정상제가 되고 마이너스 0.5처럼 나오면 열등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감 잡으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는 분수는 1과 비교한다더니 왜 갑자기 0과 비교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의 크기 비교는 누가 더 크냐? 같으냐? 크기 비교는 뭐와 비교하고? 1과 비교하고. 지금은 크기 비교예요? 방향 비교예요? 방향 비교예요. 얘와 얘가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방향 비교는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양, 반대 방향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 플러스를 붙이는지, 어떤 때 마이너스 붙이는지. 자, 여러분 증가할 때는 플러스 붙여요.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요. 같은 방향일 땐 플러스 붙여요.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증가할 때는 플러스,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우리가 까먹었던 산수도 하나씩 다시 체킹하면서 하자, 그 말입니다. 이 중에 혹시 수학 선생님들 계시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로 수학 선생님들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공계열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일수록 마음이 되게 넉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다 양해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이 까먹었습니다. 오랜 동안 책하고 담을 쌌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까먹었으니까 우리 그거를 적응하는 거니까 꼭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교차 변화율이 분모고 수요량 변화율이 분자해야 되는데 교차 변화율이라는 것도 있나?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X면 X 가격 변화율분의 X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탄력성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거든요.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같은 재화니까 굳이 X라는 것 또는 아파트라는 걸 안 썼던 거예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표시했거든요. 우리 수요 가격 탄력성 이야기할 때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었죠?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이었잖아요. 굳이 그게 아파트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X젠지 Y젠지를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바뀌었어. 근데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바뀐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 아니에요? 해당 재화 아니네?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니까 교차라고 하잔 말이에요. X 가격이 Y 수요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X 가격 변화율이에요. 여기는 Y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이런 관계를 교차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Y 수요의 X 가격 탄력성. 이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차 탄력성이란 Y 수요의 X 가격 탄력성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썼더라면 여러분 분모는 뭐야? X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는 Y 수요량 변화율. 금방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말하겠죠. 단독주택 수요의 아파트 가격 탄력성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단독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교차 탄력성. 그럼 단독주택 수요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그럼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 수요에 미치니까 분모는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는 단독주택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이거 어려워하십니다. 말 표현 자체만.
갖고도 못 찾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나오고 문장 나오면 이렇게 찾는 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다 연습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분수 계산하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차 탄력성의 의미는 저러하다. 여쭤볼게요. X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X의 수요량은? X 가격이 올랐으니까 X의 수요량은 줄겠죠? 그 대신 Y의 수요량이 는다면 X와 Y는 무슨 제관계? 자, 봐요. X 가격이 상승해서 X를 줄여. 그 대신 Y를 늘려. X를 줄이고 Y를 늘렸네. 얘를 줄이고 얘를 늘리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대체제. 얘가 늘 때 같이 늘면 보완제. 그러니까 X 가격이 상승하자 X의 수요량을 줄이고 Y의 수요량을 늘렸네. 그게 대체제.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두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격, 여기 수요량.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 수요량이 줄고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무슨 제관계? 대체제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교차 탄력성이 같은 방향이니까 양일까 음일까? 양.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계산했네. 0.8로 나왔어요. 두 재화는 대체제란 얘기, 보완제란 얘기. 대체제란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X의 콜라 가격이 상승했어요. 콜라의 수요량이 줄고 사이다 수요량이 느는 관계예요. 이번엔 X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커피 가격이 상승했대. 커피 수요량이 주는 대신에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같이 줄었네. 그러면 둘의 관계는 무슨 제 관계예요? 보완제 관계. 그러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 0.5로 나왔네. 그러면 보완제 관계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커피 가격이 상승할 때 커피 수요량이 줄면서 커피 크림의 수요량이 주는 관계. 그래서 교차 탄력성 값이 양의 값이면 대체제, 음의 값이면 보완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됐나요? 자, 그럼 정리할까요?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분모는 뭐예요? 가격 변화율, 가격 아니에요. 가격 변화율, 습관 들이세요. 가격 변화율, 분자는 수요량 변화율. 여러분 습관이 처음에는 의지로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어요. 나중에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어요. 진짜입니다. 공부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공부를 보통 잘 이렇게 재미없어 하는 분들은 공부에 습관이 안 붙은 거예요. 나는 책을 안 보는 습관이 붙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책을 보는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든 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분들. 안 보더라도 항상 짬내서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이게 습관이 붙어 있는 분이 있고요. 책을 갖고 다니면 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습관이 안 붙어서. 네. 그렇게 습관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처음 이제 우리 앉아 있는 건 뭐예요? 처음 오신 거는 이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촉감기부터 꽉 채워서 다 하고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조문이 쑤시죠. 집중도 안 되고 막 조상님이 부르고 막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하고. 저도 제 목소리 좋은 걸 알아요. 농담이고요. 눈 감고 지그시 감상하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공부도 습관이고요. 합격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나는 시험만 맞다면 합격해. 습관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습관이고 실력을 느는 것도 습관에 의해서 느는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반응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뭐라고 그랬죠? 가격 변화율, 분자는 수요량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가격 변화율, 분자는 공급량 변화율.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 붙이 안 붙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안 붙이고 수요 소득 탄력성을 말씀하시죠?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절대값 안 붙이고. 그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분모가 X 가격 변화율, 분자는 Y 수요량 변화율. 절대값 안 붙이고. 절대값 붙이는 건 뭐밖에 없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고. 그럼 탄력성 4개 얘기했죠? 자, 뭐뭐 얘기했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4개 갖고 계속 반복해 드려요. 오늘 한 얘기를 기반으로 그 다음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또 나가고 거기서부터 또 나가고 이렇게 반복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부동산의 경기변동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먼저 단어부터요. 일반 경기변동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 아니니까 이 파트는 그냥 편하게 봐주시기 바라요. 그럼 뭐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배경 지식 쌓으려고. 우리가 어떤 걸 잘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잘 이해가 됩니다. 그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 기초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기초 과정에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막 남아서 공부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메모도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은 되게 불안합니다. 저러다 언제 그만둘까? 언제 안 나올까? 여러분 마라톤이거든요. 일종의 돌아오는, 그러니까 새해 2024년 10월 26일 날 여러분이 시험이 보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가지세요 할 땐 진짜 편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하십시오. 자, 그다음 피치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이게 암기도 하시고 좀 중요해요. 그럼 그때는 좀 공부 시간도 늘리고 피치를 올리십시오. 자, 여러분 편하게 보십시오. 일반 경기 변동의 경기가 뭐냐 단어부터 설명드릴게요. 경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경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경기가 좋다는 말은 뭐예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나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경기가 변동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활발했다가 활발하지 않았다가를 반복하면서 경기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거나 침체하면서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변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느 규칙성도 가지기 때문에 경기순환이라는 말을 덜어 쓰기도 해요.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거든요. 그럼 일반 경기는 나름대로 약간의 규칙성이 있어요. 어떤 여하튼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이걸 순환변동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순환변동이요. 그런데 이게 평균 경기 수준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가장 꼭대기인 점을 정점이라 할 거고 가장 바닥인 점을 저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점에서부터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부터 저점까지를 주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경기의 주기가 보통 8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져요. 얼마요? 8에서 10년, 약 8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져요. 안중에요? 안중에다 그랬어요? 안중에다 그랬으니까 외워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가장 꼭대기인 점은 정점, 가장 바닥인 점은 저점의 사이를 진폭이라고 해요. 이게 진폭이에요. 그러면 주기와 진폭을 따라 경기를 구분하는데 우리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있는 거죠. 이걸 호경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여기는 뭘까요? 불경기 아니에요. 이게 후택이에요. 그럼 불경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불경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불경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경기가 여기는 다시 좋아지고 있군요. 자, 이 부분은 뭘까요? 회복기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여기는 호경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돼요. 그럼 경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빠지고 있죠. 하강 국면, 이 하강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말해요. 경기 상승 국면이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국면이거든요. 이 상승 국면이 확장 국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강 국면을 수축 국면, 상승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 해요. 이런 기본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뭐가? 부동산 경기가. 여기까지 시험 범위 아니에요. 자, 이걸 배경 지식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갈 거예요.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은 시험 범위예요.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렇게 바뀌니까 순환 변동이에요. 다만 일반 경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경기는 상당히 규칙성을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는 불규칙적이에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또한 부동산 경기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책들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이런 그림이 잘 없어요. 그런데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림으로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똑같이 평균 경기 수준을 추세 수준이라 그래요? 그럼 가장 꼭대기인 점이 뭐라고 그랬죠? 정점. 가장 바닥인 점은 저점이에요. 그러면 정점에서 정점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주기. 저점에서 저점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경기는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8에서 10년이라고 그랬는데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17에서 18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길어요? 일반 경기가 길어요? 부동산 경기가 약 2배가량 길어요. 가장 꼭대기인 정점과 가장 바닥인 저점의 사이를 뭐라고 하죠?
진폭이라고 해요. 주기와 진폭을 따라 경기를 구분해요. 그럼 주기와 진폭을 따라 경기를 구분할 때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국면,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이것을 상향시장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죠? 상향시장이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죠? 여기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하향시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놈하고 대응되는 게 여기에 있었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이놈하고 대응되는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가 일반 경기에서 뭐였죠? 후퇴기였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서도 후퇴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뭘 것 같아요? 여기가 하향시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까 일반 경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뭐였어요? 회복기였죠. 회복시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상향시장이 되어요. 그러면 말씀드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강국면이랬죠. 그럼 이 하강국면이 뭐냐면 수축이에요. 그래서 하강국면이 수축국면이고 상승국면이 확장국면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경기에만 있는 특유의 시장이 하나 더 있어요. 일반 시장에는 없어요. 안정시장이요.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돼 있거나 가격이 이렇게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향 다음에 안정 올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안정 오는 건 아니에요. 안정 올 수 있는 거지. 후퇴 다음에 안정 올 수 있어요. 하향 다음에도 올 수 있어요. 회복 다음에도 올 수 있어요. 안정은 경기 변동을 따라 구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각각의 국면 다음에 올 수 있어요. 경기 변동을 따라 구분하지 않지만 경기와 밀접히 관련은 있어요. 그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가 아까 주기가 얼마랬죠? 8에서 10년.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18년. 그래서 약 2배가량이 길어요. 그 다음에 진폭도 일반 경기에 비해 커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경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높고 저점이 깊으면서 주기는 길어요. 그래서 주기 길고 진폭 크다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로 건축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 걸리죠? 그러다 보니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는 시간차를 가져요. 그걸 타성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타성기간이 존재한다 내지는 타성기간이 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런 그림을 부동산 경기에 잘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연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명백하지도 않고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에요. 명백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불규칙적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에요. 또한 부동산 경기는요.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뉴스로 접했는데 어느새 그 인근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지역적 국지적으로 먼저 나타나요. 그러다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돼요.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국지적이 먼저 전국적 광역적이 나중이에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병행 함께 가는 걸 병행이라 그래요. 역행 반대로 가는 거, 독립 따로따로 가는 거, 선행 앞서가는 거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 경기와 한번 구분해 볼 때 주식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전순환이 선행이에요. 앞서가요. 뭐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제일 빨리 반영되겠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앞서가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지는 편이에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지 방금?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좀 앞선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좀 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부문별 경기를 한번 따져볼게요. 암기 못해도 괜찮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래요. 자, 일반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일반 경기 상황이 좋아. 그러면 상가 건물 수요가 늘까 줄까? 늘죠. 장사도 하고 장사 잘 되니까 상가 건물 수요가 늘어. 공장 건물 수요 늘겠지. 공장 가동 잘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움직여. 일반 경기 안 좋으면 상가 건물, 공장 건물 수요도 줄어. 그래서 같이 움직이를 동시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과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걸 끌어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윗부분은 편하게 들으셔도 돼. 시험 때까지 모르셔도 된다고. 그러나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금융을 끌어올게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수익률이 있는 건
어디든 가요. 그러니까 금융의 관점에서 금융은 돈이 자금 조달이 금융이라고 생각한다면 돈 자체라고 보세요. 그럼 돈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간다고. 수익률이 있는 곳이면. 그런데 얘의 관점에서 볼 때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수익률, 말하자면 이자율이 높으냐? 여기가 높아요. 왜? 여러분 주택금융의 특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주로 무주택 서민들과 주택 건설업자 등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 대출이고 기간도 길고 대출 이자도 낮아. 저리예요. 그러면 대출기관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대출 이자가 낮으면 수익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경기가 좋을 때 이쪽은 자금이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다 자금이 많이 배분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보다 많은 자금의 배분이 이쪽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의 순환이 역순환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말한 얘기 다음번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셔도 이 관계가 역순환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얘와 얘가 일치하고 얘와 얘가 역순환이면 얘네 둘의 관계도 무슨 관계다? 역순환의 관계인 것을 아시겠죠. 그 다음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느려요. 그리고 경기의 후퇴는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징. 그 다음에 경기 지표, 측정의 지표. 이거는 진짜 그냥 가볍게 봐주십시오. 가볍게 봐주세요. 앞으로 가면서 더 많이 공부할 거니까. 자,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제일 첫 번째는 건축의 양입니다. 건축의 양은 건축의 양이 있고 부동산의 거래량이 있고 부동산의 가격 변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의 양은 공급 지표입니다. 공급 지표라는 말은 공급자 측면의 지표라는 뜻입니다. 건축의 양이 는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의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공급 지표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량 중에서는 주로 주택의 거래량이 많이 사용되는데 수요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의 거래량이 늘었다. 그럼 수요 지표로서 수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수요가 주택의 수요 같은 것이 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공급 지표, 얘는 수요 지표로서 경기를 측정하는 중심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격입니다. 자,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경기가 나빠지면 떨어져. 근데 말이죠. 이걸 뒤집으면 안 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경기가 좋다. 이건 안 돼. 왜냐하면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꼭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명목 변수, 앞으로 명목 변수가 뭔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만 명목 변수로서 경기를 측정하는 그냥 보조 지표일 뿐이다. 여하튼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렇게 건축의 양, 부동산의 거래량, 부동산의 가격 변동 이거 말고도 공가율, 임대료 수준, 주택금융의 상태 등이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중심 지표가 뭐라고요? 중심 지표가 뭐라고요? 건축의 양, 부동산의 거래량. 그 중에서 건축의 양은 무슨 지표고요? 공급 지표. 부동산의 거래량은 수요 지표.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 변동은 중심 지표다? 아니다? 아니다. 보조 지표다. 그렇게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살을 붙이는 정도로 가겠습니다. 실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정규 강좌 다 들어가더라도 이보다 엄청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했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거든. 그다음 부동산 시장의 국면별 특징입니다. 다시 아까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이 그림. 그럼 평균 경기 수준이 추세 수준. 가장 꼭대기인 점, 정점. 가장 바닥인 점, 저점. 따라서 경기를 구분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기. 그리고 가장 꼭대기인 정점과 저점의 사이는 진폭. 그럼 우리는 주기와 진폭을 따라서 경기를 구분해 볼 텐데 경기가 여기는 좋아지고 있고 여기는 나빠지고 있죠. 이렇게. 여긴 다시 좋아지고 있죠. 그럼 여기가 아까 무슨 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이렇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있는 화면을 한꺼번에 열지 않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저런 거는 금방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면 제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하강 국면을 아까 무슨 국면이라 그랬죠? 수축 국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상승 국면을 뭐라고 그랬죠? 확장 국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축 국면입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어요. 이 수축 국면에서는 매수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그럽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럼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누가 거래를 미루려 할까?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누가 거래를 미루려 하냐고요? 매수인이 거래를 미루려 하겠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급해져? 빨리 팔라고, 조금이라도 빨리 팔라고 하겠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장의 주도권은 매수인이 가질까, 매도인이 가질까? 매수인이 갖겠지. 그런데 이 매수인과 매도인이란 말이 원래의 법률 용어인데 일상에서는 매수인을 매수자, 매도인을 매도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학계로는 그런 걸 무슨 법률 용어라고 해서 꼭 그런 용어만 쓰지 않고 일상에서 쓰는 용어에 그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면 여기는 매수자가 가진다. 따라서 매수자 주도 시장. 여기는 무슨 시장입니까? 매도자 주도 시장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말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성립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도인이라 합시다. 여기는 매수인이라 합시다. 그리고 매도인을 끌어내고 매수인을 끌어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거래를 미루려 하고 누군가는 거래를 앞당기려 한다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에다가 더 신경 써야 됩니까? 여기 나오겠다는 거래를 앞당기려 하는 사람에 더 신경 써야 됩니까? 거래를 미루려 하는 사람에 신경 써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앞당기려 하는 사람은 놔둬도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세요. 근데 9시 왔네. 그렇게 마음 급한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10시에 오세요 그랬는데 10시가 돼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설득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에다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해야지. 그러면 시장에서 마케팅의 주안점, 중점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기는 매수인 중시 현상이 나타나지.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매수인 중시. 여기는 매도인 중시. 이렇게.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렇게 먼저 구분을 해 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 여기 있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유의 시장으로 무슨 시장이 있다고요?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기초과정에서는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게 무슨 변동이랬죠? 그렇죠. 순환 변동, 순환적 변동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경기 변동은 거의 다 순환 변동을 가리킵니다. 근데 순환 변동 말고도 3개나 더 있어. 첫 번째가 장기적 변동입니다. 저걸 추세 변동이라 그래요. 장기적 변동은 5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으로 나타난 경기 변동인데 이렇게 신개발이나 재개발, 여러분 어느 지역이 재개발한대? 그런 신개발이나 재개발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경기 변동은 장기적 변동입니다. 그 다음 계절 따라 바뀌는 경기 변동입니다. 봄, 가을, 이사철에 경기가 좀 반짝 좋아. 그 대신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 이건 뭐다? 계절적 변동입니다. 여러분 방학 때 대학가 근처에 원룸, 오피스텔이 좀 공실이 생깁니다. 이것도 계절적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규칙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지진, 혁명, 전쟁, 전염병 등에 의한 경기 변동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변동은 전부 다 불규칙 변동인데 정부 정책에 의한 경기 변동도 불규칙 변동입니다. 이제 명칭 입에 붙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장기적 변동, 다른 말로 추세 변동. 적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절 변동 혹은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 변동의 의미 또 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가 다 하나도 안 어려워. 기출 다 봐도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득점하실 수 있는 파트고 다 맞을 수 있어요. 계산 문제도 엄청 쉬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다음 부동산 시장론으로 건너갑니다. 부동산 시장론 부분은 12.5% 다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파트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강조할 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학자 이름 바꿔서 문제를 내는 거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학자들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요. 막 무슨 파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셔요. 아셨죠?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장의 개념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어. 여러분 시장이 뭐예요? 시장이? 자, 시장, 마켓. 시장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에요? 바로 맞아요. 시장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앞으로 시장이 뭡니까?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거래는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그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꼭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도 사고 팔고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시장에 관한 경우는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곳이냐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고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없는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라고 해요. 여하튼 다 시장이야. 그런 얘기는 이제 더 공부를 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이 두 말을 짬뽕에 갖다 붙여봐요. 부동산 시장은 뭐예요?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그 다음 여러분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 것 같아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이 자원 배분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자원 배분이 뭘 뜻하는 말이냐? 앞으로 자원 배분이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어 뜻을 몰라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별거 아니야. 자원 배분은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생산물을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고 생산 요소를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화나 서비스 생산 요소 이런 걸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을 가리켜서 자원 배분이라 그래요. 뭔 얘기인지 볼게요. 스웨터를 만들었대. 스웨터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갑이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을 누가 사용하기로 했냐면 을이 사용하기로 했는데 갑은 나는 저 을을 위해서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야. 둘이 모르는 사이야. 을도 갑이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면 시장에서 스웨터를 5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5만 원의 가격이 형성됐다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 의해서 5만 원의 가격이 형성됐다면 5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산자 갑이 만들어. 5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을이 사. 그래서 자연스럽게 갑이 만든 걸 을이 사요. 그래서 갑에서 을에게로 저 스웨터란 물건이 가. 시장은 저런 기능을 잘해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생산 요소 말해봐요. 뭐가 있죠? 노동, 자본, 토지. 어우 막 정말 흡족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꼭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도 잘하셨어요. 노동, 토지, 자본 그렇게 안 하고 노동, 자본, 토지 제가 항상 그런 순서로 말할 거거든요. 무슨 순서 있습니까? 없어. 그냥 그렇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 그렇게 순서로 말하는 것. 토지는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할 거예요. 고전학파는 말하기를 노동하고 자본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게 토지에게 간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순서로 제가 할게요. 자, 근데 얘네들이 어디로 갈 거냔 말이야. 이게 생산 요소죠. 그럼 생산물 만들 때 투입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산물을 만드는데 투입될 건데 이 생산물이 A란 생산물이래. A란 생산물 만들 때 투입된대. 근데 A란 생산물 말고 B란 생산물 만들 수도 있죠. C라는 생산물 만들 때도 투입될 수 있죠. 얘네들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가 자원 배분이에요. 그럼 사람으로 갈까요? 자, 사람이에요. 갑돌이. 그리고 A라는 회사에 취업할 거냐 B라는 회사로 갈 거냐 C라는 회사로 갈 거냐. 그런데 갑돌이 죽어라고 노력해서 나는 A라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해요. 근데 떨어졌어. 그럼 다시 취업재수해서라도 또 가고 싶어 해. 왜? 여기는 토요일까지 근무한대. 여기는
금요일까지 근무한대. 요 주 4일 근무래. 워라벨. 나는 여기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겠지. 또 임금도 만약에 높으면 그리 가려고 하겠죠. 임금도 높다? 아니면 복지 조건이 좋다? 그런 회사로 많이 가려고 하겠죠.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장 원리에 따라 필요한 것에 보내지는 것. 이게 뭐다? 자원 배분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하기를 그렇게 만든 스웨터가 가백에서 의뢰계로 갔는데 시장에서 시장 전체로 놓고 볼 때 스웨터가 몇 벌이 필요한 거 아냐면 10벌이 필요해. 그런데 시장이 10벌이 필요하니까 10벌만큼 생산해서 필요한 사람 10명에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8개가 공급 때문에 가끔 이래. 가끔 2개가 나만 모자라. 이럴 때 시장이 자기 기능을 못했다고 그래. 제 기능 다 하지 못했다. 근데 완전히 못했다, 조금 못했다. 항상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시장 실패. 뭐라고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기의 기능, 제 기능을 완전히 못했다는 뜻이다. 조금 못했다는 뜻이다. 조금 못했다는 뜻이야. 10벌이 필요한데 0이 공급됐다. 이런 뜻 아니야. 거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장이 제 기능을 완전히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못했다 그 뜻이에요. 봐봐요. 시장에서 스웨터가 몇 벌 필요하다 그랬죠? 10벌 필요하다 그랬어. 그런데 12벌이 공급됐네. 그럼 2벌이 남아요, 모자라요? 남아. 그러면 제 기능 다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야. 이것도 왜 시장 실패야?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한 거는 필요량보다 적게 공급되거나 많이 공급되거나 다 시장이 실패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쭤볼게요. 있어 보이게 표현해봐요. 이런 경우는 과소생산일까 과다생산일까? 과소생산하면 시장이 실패. 적정량보다. 적정량 몇 개인데? 그렇죠, 10개인데. 이런 경우는 과다생산일까 과소생산일까? 과다생산이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 이거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오늘이 배경 지식이고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속 맞물려서 기초 지식으로 깔고 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시장 실패가 나오거든. 다음 주에. 그럼 오늘 얘기가 맞물리면서 왜 과다 생산에도 과소 생산에도 시장이 실패하는지 또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 제 기능을 완전히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못했다. 그런 뜻을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의 실패 의미하시고 자원 배분이란 필요한 것에 이렇게 생산물 즉 재화나 서비스 혹은 생산 조소가 보내지는 것을 가리켜서 자원 배분이라 한다. 근데 시장은 야 갑돌이 너는 저쪽 회사 가서 일하고 울돌이 너는 이쪽 회사 가서 일하고 누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알아서 필요한 것에 보내지게 된다. 그래서 시장은 무슨 기능을 잘한다? 자원 배분 기능을 잘한다. 가끔 못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시장 실패를 한다. 그 다음 시장의 형태. 여러분 시장 형태를 구분해 보면 시장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없어요. 저건 이론적으로만 있고 책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현실의 대부분의 시장은 다 뭐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질문합시다. 부동산 시장은 뭐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런데 현실에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완전 경쟁에 유사한 걸 골라보세요. 그러면 주식시장 아시죠? 주식시장이나 쌀시장은 가장 근접하긴 해요. 그러나 완전 경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에 없는데 왜 배운다? 가장 이상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쟤를 가정에서 분석할 때도 덜어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절대로 깊이 있게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만 봐주세요.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국지성. 여러분 봐요. 이게 A라는 지역, 이게 B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A지역은요 교통도 되게 좋아. 공기도 맑은 편이야. 학군도 좋아. 그럼 교통 좋죠? 편리성 있네요. 그리고 학군도 좋대요. 거기다가 공기도 맑대. 그러면 수요가 많을까 공급이 많을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근데 B지역은 교통 안 좋아. 좀 안 좋아. 편리성 좀 떨어져. 공기도 얘보다 좀 안 좋아. 공장도 근처에 좀 있고. 그러면 수요가 많을까 공급이 많을까? 얘는 공급이 더 많지. 그럼 여긴 남아. 여긴 모자라. 여긴 비싸. 여기는 싸. 그럼 남아? 그러면 남는 걸 이쪽으로 보내면 어떨까? 자, 집들을 이렇게 보내. 남으니까 보내줘. 이렇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국지성은 지역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성? 부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B자 붙은 거 3개 나와요. B자 붙은 거 3개 있죠? B, 공개성, B, 표준화성, B, 조직성은 전부 개별성과 관련이 있어요. 다 달라서 공개가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래요. 보세요, 여러분.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피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말해 볼게요. 어떤 메이커 피자. 자, 아무 피자 회사 말해봐요. 파파존스를 좋아하나 봐. 또 피자헛 좋아하나 봐요. 하여튼 좋아요. 파파존스든 아니면 피자헛이든 도미노 피자든 좋아해. 둘이 똑같이. 피자 명이 있다 합시다. A란 피자, B란 피자가 있다 합시다. 근데 갑과 을이 같은 회사 피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A 피자도 B 피자도 금액이 얼마인지 아네? 근데 여러분 방금 말했던 이 피자 회사들의 경우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전국 어디나 똑같은 피자라면 가격이 똑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말하기를 을에게 나 어제 그 회사에 A 피자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을은 그게 얼마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 몰라? 안다니까요?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거래 사실이나 내용들이 다 알려지게 되죠. 근데 나 어제 땅 샀다? 양평에서 200평 샀어. 그러면 지역만 말했어, 양평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양평에 있는 평당 땅이 다 똑같아? 아니지. 아무리 친해도 얼마에 샀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얼마인지 모르지.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거래 내용이나 그 안에 얼마인지 이런 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화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수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수급에서 수는 뭐의 줄임말? 수요. 급은 뭐의 줄임말? 공급.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요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지만 돈만 있으면 공급의 조절이 어렵습니다. 공급을 못 늘리죠. 자, 질문합시다. 공급은 증가시킬 수 없다. 무슨 성? 부증성 때문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그럼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면 물리적 공급곡선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그렇죠. 수직선이라 그랬죠.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이 토지 총량이 이만큼이면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늘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수직선이면 탄력성으로 말하면 뭐죠?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한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가격만 올라갈 뿐입니다. 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공급뿐 아니라 경제적 공급도 단기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 가격의 왜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공부를 합시다. 여하튼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은 단기적인 거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단기적 거래가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사고 팔고가 쉽지 않아요. 단기적 거래가 어렵습니다.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 뜻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좀 전에 자원 배분 기능 했어요. 자원 배분이 뭐라 그랬죠?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생산량이나 즉 재화나 서비스나 생산 요소를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을 자원 배분이라 그랬죠? 자원 배분 기능을 시장은 잘한다 그랬고 가끔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시장 실패. 교환의 기능입니다.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갑에게서 을에게로 1억이 넘어가고 을에게서 갑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가격 형성 기능.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1억인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 1억 1천, 1억 2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1억 2천 하던 것이 9천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이 끊임없이 창조와 파괴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정보 제공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정보 제공의 기능이란 말은 시장에 나가면 바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양과 질의 조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양과 질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경쟁을 통해서 양과 질이 조정되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구상입니다만 아주 확정한 아닙니다. 구상입니다만 선생님들끼리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합격하는 쪽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막 이제 우리 학원 그리고 우리 회사 측하고도 자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와 어떻게든지 좀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월 달부터 공부 이렇게 단원별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진도별로 나가는 부분들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걸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죽어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한 20문제씩 배운 데만큼만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배운 데만큼을 다룰 건데 우리 학원만 아니라 똑같이 온라인도 다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가는 거죠. 좀 더 관리는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봤는데 개론 점수가 안 나왔다. 민법은 잘 나왔는데 개론은 안 나왔다. 아, 개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대화도 나누고 방향도 찾고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신 분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 어때요? 반평균 같은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럼 반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점 나왔다 합시다. 나는 50점이 나왔다 합시다. 퍼센트가 아니고 50점이 나왔어. 자, 반평균이 50점이래. 공개 딱 된 게. 근데 나는 35점 나왔네. 그러면 아유 잘했다 그래? 난 30점 나왔어. 35점 나왔어. 아우 잘했다 그래요. 내가 반평균 깎아먹었어. 깎아먹었잖아. 남들이 평균이 50점이라는데. 그럼 나는 생각이 나 좀 반성해야 되겠다.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지. 그래서 다음에 공부했더니 45점 나왔다. 개선됐죠? 다음번에 또 공부했더니 55점 나왔다. 좋아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조정 기능이야. 자연스럽게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선의의 경쟁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되게 열심히 해요. 다 되게 친하거든요. 그러지만 같은 과목 아닌데 선의의 경쟁도 해. 그래서 어떤 어려운 과목들은 여러분들 체킹도 할 거고 숙제 검사도 할 거고 막 자꾸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다고 뭐 안 해왔다고 왜 안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러진 않아. 그냥 하시라고 자꾸 하시도록 좋은 습관을 들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에 대한 이렇게 진짜 아끼는 그런 마음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대가를 더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뭐 저 밴드 한다고 그 규정도 아니고 아침에 올리라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뭔가라도 좀 하나라도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고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부응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격률 좋아지겠죠. 그게 뭐죠? 일종의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인 거예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면서 품질 경쟁을 하고 시장에서 좋아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온라인에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반 반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또 공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 정도 되니까 나도 좀 반성해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스카 같은 데 가서 공부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 가볍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우리 쉬었다가 효율적 시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